노령연금과 이제 GIS를 받으면 금액이 그래도 꽤 되거든요. 한 3,500 몇 정도 되거든요. 네. 되는데 요거 가지고는 사실 살기가 지금 없어요, 거의. 어떻게 합니까? 놀이동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뭐 생활비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제 GIS에 너무 의존해서 살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이제 젊은 우리 하늘 씨 우리 부반장님한테 추천하고 싶은 연금 뭐 이렇게 좋지만 정말 이거는 사회보장제도처럼 정말 힘든 노인분들에게 주는 정부의 혜택이지 요거를 가지고 이제 나는 일 안 하고 그냥 돈 안 벌고 이 연금만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너무 힘들게 사실 수가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 받는 국민연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걸 중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중복이 아니고, 네, 그 트랜스퍼를 할 수 있고요, 이쪽으로. 근데 서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일단 연기금들끼리 네. 상호 교류가 돼서 한국에 있는 국민연금을 캐나다 펜션 플랜으로 트랜스퍼 할 수 있어요. 그럼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트랜스퍼 돼서 포함돼서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네네. 안 그러면 이제 보통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캔슬하고 목돈으로 받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전 그거 벌써 이미 받으셨어요? 네, 뽑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캐나다에 살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다? 그렇죠. CPP는 본인이 불입을 하셨던 돈이기 때문에 캐나다에 거주를 하던 해외에 거주를 하던 무조건 받게끔 돼 있고요. 노인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 네. 노인연금도 OAS도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받을 수가 있고 네네. 근데 이제 거주한 기간에서 이제 해외에 이주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주한 기간이 점점점 이제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은 못 받고 40년 이상 거주하신 다음에 가면 상관없지만 20년 거주하시다가 이주하셨다. 그러면 20년치만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GIS도 나옵니까? GIS는 안 나와요. 그럼 왜 안 줍니까? GIS는 캐나다에서 거주하시는 세금 보고에 민감하기 때문에 세금 보고하시고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저소득 이제 노인분들께만 여기서의 거주의 의미가 뭐예요? 여행을 내가 갈 수 있잖아. 한 6개월. 그렇죠. 거주의 의미는 6개월 이상 체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의미거든. 여기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예. 그럼 반드시 6개월을 채워야만 네. 그 GIS에 해당하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이고 또 세금 보고 여기서 하셔야죠. 거주를 하셨다니까. 뭐 여행을 가면 네. 그거는 여행을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사. 그럼요. 여행을 가시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한 7개월 됐어요. 옛날에.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해외 체류한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기 때문에 애매한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출입국 사무소에서 다 알아요. 체류한 떠났던 기간이나 이런 네. 것들이. 그래서 이거는 매년 세금 보고하실 때 체류한 기간이 얼만큼 있었는지 보고를 하게끔 되거든. 거주인인지 아니면 거주인이 아닌지. 그러니까 적을 여기다 두고 6개월 이상만 거주를 하신 거. 6개월 중에 6개월 플러스 하루 더 여기를 체류하시고 나머지 기간은 다른 해외에서 여행을 하셔도 One day. 해당 사항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건 6개월이네. 네. 6개월을 거주하고 네. 그 이외에는 뭐 다른 나라에서 뭐 여행을 하든 뭐 네. 관계없다 그런 네.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주변에서 이렇게 좀 보다가 이 GIS를 받기 위해서 소득이 나오면 안 되잖아. 제가 말씀드린 네. 소득 굉장히 민감하다. 집 한 채가 있대. 집 한 채는 큰 집에 살아요. 막 정말 비싼 집에 살아요. 근데 집에서 인컴이 안 나오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렌탈이나 어떤 이런 게 아니고 본인 거주집에 본인이 거주하니까 거기서 소득이 안 나오니까 부자예요. 부자인데 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저소득으로 한정해서 그걸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만약에 현금 자산이 만약에 한 100만 불이 있어요. 근데 이자 상품에 넣지 않아요. 현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자가 상품에 넣으면 이자 나오면 소득이 잡히니까 그 GIS 못 받잖아요. 근데 현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는 금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금을 가지고 계셔도 뭐 상관없겠죠. 네. 나중에 이제 파실 때가 이제 그때 소득이 잡히니까 그러니까 매년 소득 보고를 한 그 기준에 따라서 GIS를 받고 안 받고 따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조금 인컴 컨트롤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좀 맞지 않아요. GIS 뭐 한 달에 한 1,000불을 받기 위해서 100만 불에서 나오는 이자 그냥 은행 이자가 3%만 잡아도 3만 불인데 한 달에 1,000불 1년에 12,000불을 받기 위해서 이 이자를 포기하고 그렇죠. 이걸 하신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은퇴는 그냥 은퇴 설계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잠을 좀 얻긴 얻어야겠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은퇴하는 시점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또 정부에서 주는 네. 펜션
그다음에 사설 펜션이 있으면 RRSP 같은 사설 펜션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인컴, 종합적인 인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금에서 나오는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것도 소득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펀드나 뭐 어떤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금융상품을 샀을 때 팠을 때 하는 시세 차익, 이걸 캐피탈 게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캐피탈 게인이 발생하면은 그것도 인컴으로 잡혀요. 네네. 그리고 또 거기서 또 금융상품을 가입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배당 소득이 있어요. 네, 디비던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인트레스트 인컴, 이자 소득이 있어요. 금융에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인컴이 있거든요. capital gain, 디비던, 인트레스트 인컴.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인컴을 어떻게 나오는지를 금융상품에 따라서 다르지기 때문에 이것도 잘 설계하셔가지고 금융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금융상품은 이렇게 이제 리턴 오브 캐피탈 해가지고 그 본인 투자에서 나오는 원금에서 상환해서 인컴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00만 불을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1년에 5%가 수익이 나는데 이 5%가 금융소득이 아니라 자기 자본 리턴으로 해가지고 해서 인컴으로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년에 5만 불이 불어났는데 5만 불에 대한 텍서블 인컴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자산은 불어나고 이렇게 이제 정부 혜택도 볼 수 있고 이런 스트라테지를 또 짤 수가 있는 거죠. 네. 금융소득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TV에서 제가 정말 처음 들어서 네. GIS가 그 저소득 지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네. 사실 이 금융소득 관련해서도 좀 민감하게 아니면 좀 철저하게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금융소득이 뭐 배당에서 10,000불, 이자에서 10,000불, 그다음에 뭐 캐피탈 게인 양도소득에서 10,000불이 나왔어요. 그러면 세금이 다 다르게 적용이 돼요. 왜냐면 본인의 인컴 텍스 브래킷에서 본인 텍스 브래킷이 만약에 30%다 그러면 10,000불이 나오면 이자 소득은 100% 텍서블 인컴이에요. 그러면 10,000불이 나오면은 3,000불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30%니까. 근데 이제 배당은 배당 크레딧이 있어서 계산법이 좀 있는데 이거보다는 이자보다는 훨씬 저렴해요. 그리고 캐피탈 게인은 반만 인컴으로 잡아요. 5,000불만 인컴으로 잡아서 본인의 텍스 브래킷 30%니까 1,500불이 세금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인컴이 나오더라도 다르게 세금이 적용이 되니까 이왕이면 세금에 좀 효과적인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죠. 네. 그런 상품을 저희가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좀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본인이 원하시는 어떤 그 세금 전략으로 투자 상품을 원하시는지 안 그러면 세금이 상관없이 나는 안전한 상품이 좋아. 그래도 이자가 좋아. 이자 세금 내더라도 이런 분들은 따로 있거든요. 별도로. 그래서 세금보다는 안전한 거. 그다음에 좀 세금 이점이 있는 것들은 조금 이제 변동성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해서 상품을 짜시는 게 좋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아까 좀 전에 팀장님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CPP, 뭐 GIS, 뭐 OAS old age, 네. old 네, age. 이제 세큐리티. 그것만으로는 뭐 삶이 좀 힘들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뭐 다른 걸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대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설연금을 사설연금. 네. 정부에서도 이미 알고 이거 정부에서 제공되는 연금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살기가 퍽퍽해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사설연금을 권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설연금 어떤 연금이 있냐? 주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RRS. 네, RRS 많이 들어봤죠? 많이 네. 들어봤다. 네. 세금을 공제해 줄 테니 네. 제발 좀 RRSP 가입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RRSP 많이 가입하는데 소득이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가입을 해서 연금 플랜을 잘 짜시는 게 좋죠. 네. RRSP에서 발생되는 금융 상품이 아까 제가 세 가지 소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말씀. RRSP, TFSA, 네. 그리고 왜 날 봐? 세 번째는 뭐지? 아니 소득이요, 소득. 그러니까 인컴. capital gain, 네. dividend, 네. and interest. 네, 맞아요. 인트레스트. 그 세 가지에 발생된 금융 소득 세금이 없어요. 뭐가요? 거기서 뭐가? 투자해서 소득이 나왔잖아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캐피탈 게인, 디비던, 인트레스트 이게 나와도 영어로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양도소득, 네, 양도소득, 이자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게 금융상품에서 발생이 되더라도 네. RRSP 계좌에나 TFSA 계좌에 있어서 발생되는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중요하네요.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 증권 계좌, 일반 투자 계좌에서 발생되는 인컴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고요. 이 RRSP나 TFSA나 정부에서
그러니까 CRA하고 링크가 돼 있는 링크된 레지스터드 어카운트 RDSP 예를 들어서 RDSP 그러니까 disability 그러니까 좀 장애가 있는 분들은 정부에서 또 그랜트를 많이 주거든요. 연금 플랜을 자주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자녀가 있는 분들 RESP RESP Education Plan 그 플랜이죠. 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정부와 연결돼 있는 그런 어카운트들은 거기서 발생된 거에 대한 세금이 없어요. 일단. 근데 나중에 찾을 때는 세금이 있어요. RRSP는 있습니다. TFS는 아예 없고요. RRSP는 텍스 프리는 아예 없고 그다음에 RRSP는 나중에 찾을 때는 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그게 아마 그게 그 TFSA 그게 아마 한국으로 비과세 맞아요, 비과세. 저축이죠? 네. 그렇게 해야 이해가 쉽다니까. 네. 네. 그러면 하나 여기 좀 상충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나중에 개인연금을 타 네. 그럼 그건 GIS에 영향을 좀 주겠네요. 아, GIS는 포기하셔야죠. 그거 있으니까. 있으면 네. 야 이거 애매한데. 네, 네. 본인이 소득이 만약에 뭐 1년에 6만 불이에요. 그러면 6만 불이면은 텍스 브래켓 자체가 마지노 텍스 브래켓이 한 28점 몇 프로 되거든요. 그러면 30%라고 잡고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이거 RRSP를 매년 만 불씩 가입한단 말이죠. 그러면 매년 만 불에 3,000불씩 텍스 세이빙이 되는 거예요. 오. 연령대별로 준비를 해야 되는 연금의 그 계획이 좀 따로 있는 건가요? 제일 중요한 게 그 고객분들의 자산 현황이 중요해요.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본인들이 이제 얼마 생활비가 필요하신지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 현황, 그다음에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 자산이 있다면은 이제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 말고에 다른 투자 자산이 있다면, 그러면 금융이 됐던 부동산 투자 자산이 있던 여기서 나오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산 현황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소득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소득하고 또 세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득과 연금하고도 또 관련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그래서 연금 플랜도 소득이 지금 많이 있고 아직은 이제 뭐 투자 자산을 매각할 그런 아직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OES하고 CPP를 뒤로 70세까지 뒤로 밀어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현재 뭐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또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플랜을 짜주신 경우도 있죠. 저도 준비를 하면 늦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뭐 어떻게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 얘기는 뭐 안 된다 그런 얘기신 거죠? 아닙니다. 벌써 늦었어요. 아니, 늦지는 않았고요. 네. 지금 사실은 조금 RRSP가 네. 좀 은퇴에 가까운 분들은 어쩌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TFSA를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또는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연금의 준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한번. 은퇴에 가까운 분들이 있고요. 프리 리타이먼트 거의 이제 뭐 은퇴가 한 5년, 10년 정도 남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소득이 제일 높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마 이미 어느 정도 자산을 좀 만들어 놓으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은퇴를 위한 자금들을 조금 사이드로 놓치는 게 좋은데 RRSP는 소득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RRSP는 전체 소득의 18%, 18%, 그러니까 한 32,500불 정도, 32,490불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한 금액으로 매년 금액이 늘어납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32,490불까지 넣을 수 있는데 한 번도 RRSP를 안 사셨고 아니면 룸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부동산 자산 큰 걸 팔아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해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RRSP를 몽땅 사가지고 소득세를 확 낮추는 거죠. 소득세 구간이 맥시멈 지금 53%거든요. 큰 부동산 자산을 팔았는데 소득세를 많이 내셔야 돼. 그런 경우에는 RRSP가 뭐 룸이 한 10만 불 남았다고 10만 불을 다 사시면 50%만큼 세금을 감면받는 거예요. 그 좋은 팁이네요. 그런 굉장히 좋은 팁이 있는 거죠. 그래서 RRSP는 굳이 이제 매년 근로소득이 있을 때 가입을 안 하셔도 되고 여건이 되는 대로. 그래서 여건이 안 되고 룸은 살아있고 하시면 그냥 나중에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뭐 일단 은퇴 준비는 뭐 크게 두 가지가 있겠군요.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개인연금이라고. 네, 맞습니다. 네. 공적연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PP? 네, CPP,
OAS 오케이. 그리고 GIS 나도 알아. 나도. 시작했다고요. 네. 그리고 그 개인 연금은 아까 이제 얘기했던 RRSP. RRSP가 있고 IRP라는 게 있고 이제 개인 RRSP가 있는데 또 개인이 이제 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 다른 게 그러니까 이제 있습니까? 뭐 회사에서 제공하는 디파인 펜션 플랜 같은 것도 있고 그것도 사적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RRSP랑 구준호 직원들 오랫동안 근무를 해라 나가지 말고 그래서 회사의 베네핏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펜션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RRSP는 본인이 100% 컨트롤이 가능한데 디파인 펜션 플랜은 이제 회사에서 매칭. 매칭을 하고 투자도 관리를 같이 해줘요. 네, 그래서 요거는 본인이 퇴직하기 전까지는 건들 수가 없어요. 네. 퇴직을 하면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전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회사에서 맡긴 그런 어떤 운용사에다가 투자를 이렇게 해서 분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한국에선 퇴직연금일 거야. 아마. 퇴직은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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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하시네. 네. 많이 하시네.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반장님. 몰라요. 그 개인연금, 그 다음에 공적연금 이렇게 준비하면 뭐 은퇴 뭐 제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부반장님부터 지금 하신다고 하면 네. 굉장히 탄탄하게 은퇴를 누릴 수 있죠. 네.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은퇴 자금을 준비를 해야 좀 그거는 여기서 밴쿠버에서는 진짜 밴쿠버 생활비가 너무 비싸니까 사실 그렇긴 하지만 네.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다 다르잖아요. 그러죠 다.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플랜을 어떻게 잡아주냐면 은퇴하기 전에 전체 쓰시던 생활비. 익스펜스가 있잖아요. 생활비가 그중에 한 70%에서 75% 정도를 은퇴하고 난 다음에 쓴다고 가정을 해요. 네. 많이 네, 본인이 지금 한 달에 4,000불을 쓴다. 그러면 한 70%인 한 2,800불 아니면 75% 3,000불 정도를 은퇴를 했을 때 현재 달러 밸류로 플랜을 잡으셔야 돼요. 네. 근데 그 정도는 다 이렇게 좀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네. 우리 금융톡도 보면 뭐 계속 가능한 겁니까? 네, 많이 이제 채널 구독해 주시면은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빨리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내용을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좀 많은 분야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너무 네. 많이 배워서 그때는 준비를 하면 되겠네. 아니 이제부터 이제 열심히 이제부터요? 준비를 해야겠네요. 조금 무서웠어요 오늘 네. 들으면서. 무서웠어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은퇴를 이제 준비할 나이가 됐나? 또 TFSA하고 RRSP 저는 그거를 생각해 하고 네. 나중에 네,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부에서 주는 펜션들은 나중 일이니까 그거는 잊어버리시고 현재는 TFSA 그다음에 이제 RRSP에 포커스를 두시고. 반장님은 이제 걱정해야 되는 나는 이제 60세부터 타는 걸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이게 좋은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실 겁니까? 다음에 저희 채널에서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한 주제가 있다면 연락처와 제 이메일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다음 채널에 제가 또 정보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